박보살 이야기 5번째. 오늘은 박보살이 아기때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다. 이 에피소드는 올해 설날에 박보살 집에 놀러 갔다가 박보살 어머니께 직접 들었다. 박보살, 그녀는 태어날 때부터 남달랐다. 박보살 엄마께서 몸이 약하셨는데 어렵게 박보살을 가지셨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산통이 오시더라고 한다. 어머니는 아빠를 깨우시며 병원에 가야겠다고 말하셨고, 옷을 갈아입으려고 일어난 순간 쏨뿡하고 박보살이 나왔다.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박보살이 얼마나 성격이 급한 여자인지. 근데 탯줄이 다 안 나왔다고 했나? 아무튼 병원에 실려가고 난리가 아니었다고 했다. 박혁것의 님만은 아니지만 아무튼 특이한 출생이다. 어머니 말씀에 의하면 박보살은 아기 때부터 유별났다고 한다. 배가 고파도 쉬거나 응가를 해도, 심지어 기어다니다가 어디에 부딪혀도 울지 않고, 또 반대로 엄마가 아빠가 아무리 우르르 까꿍을 외치셔도, 갖은 재롱을 다 부리셔도 웃지를 않았다는 것이다. 유아기 때부터 조금 섬뜩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박보살이 유치원에 다니게 되었다. 근데 박보살은 유치원에 적응을 잘 못해서 항상 부모님이 걱정을 하셨다고 한다. 오늘은 유치원에서 뭐하고 놀았어? 하고 물으면 그냥 동화책 읽고 간식 읽었어. 이게 다였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박보살이 유치원을 다녀와서 엄마에게 자랑을 하는 것이다. 친구가 생겼다고. 너무 좋아하면서 말하길래 어머니도 정말 기쁘셨다고 한다. 그리고 도대체 어떤 아이길래 차가운 시골 여자인 박보살의 마음을 사로잡았는지 한편으로는 궁금하기도 하셨다. 다음 날부터 박보살의 귀가 시간은 늦어졌다. 매일 유치원 마치면 집으로 곧장 오던 박보살이었는데, 한두 시간씩 늦길래 뭐하다 왔냐고 물으면 친구랑 놀다 왔다고 하고,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도 그 친구에게 고맙게 여기셨다고 한다. 사교성이 없는 박보살이 부쩍 말도 많아지고 밝아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애가 갈수록 밖에서 놀다 오는 시간이 길어지는 것이다. 하루는 해가 저물어도 오지 않길래 걱정이 되신 엄마는 박보살을 찾아 나섰다. 그런데 유치원에도 놀이터에도 운동장에도 박보살은 없었고, 아빠까지 합세해서 온 동네를 다 뒤졌지만 박보살이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경찰에 신고를 하고 집으로 전화가 올 수 있다는 생각에 아빠는 계속 동네를 돌며 찾기로 하고, 엄마는 집으로 돌아가셨다고 한다. 그런데 집에 도착해보니 박보살이 집에 있는 게 아니겠는가. 그것도 아주 환하게 웃는 얼굴로. 그날 박보살은 엄청 혼났다. 피도 눈물도 없는 애가 3시간을 대성통곡했다고 한다. 엄마한테 혼나고 집에 돌아오신 아빠한테도 아주 혼쭐이 났다. 어디 갔다 왔냐 물으니 친구가 자기 집에 놀러 가자고 했고, 박보살은 친구네 집에 가서 집에 전화하려고 했는데 친구네 집에 전화가 없어서 못했다고, 다음부턴 늦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엄마는 그래도 안심이 되지 않으셔서 친구가 사는 동네를 물어봐 두셨다. 박보살은 약속을 칼같이 지키는 여자였다. 다음 날부터 늦지 않았고 집에 일찍 돌아왔는데, 그래도 부모님은 걱정이 되시는 거다. 겨우 친구 한 명 사귀었는데 그 친구마저 잃을까봐. 그런데 얼마 뒤 박보살이 또 늦게까지 집에 오지 않았다고 한다.
엄마는 유치원 근처를 돌며 박보살을 찾아다니시다가 문득 박보살이 친구네 집에 놀러 갔을 거라 생각이 드셨다고 했다. 그래서 엄마는 자전거를 타고 친구네 동네로 향하셨다. 마을 입구에 다다라서 돗자리를 깔고 앉아 계시던 할머니들께 친구의 집이 어디냐고 여쭤보셨다고 한다. 할머니께서는 묻는 말엔 대답을 안 해주시고 또 한 명 데리고 왔나 보네. 이렇게 알 수 없는 말을 하셨다고 한다. 엄마는 그게 무슨 말이냐고 지금 제 딸이 없어졌는데 친구네 집에 놀러 간 것 같으니 그 아이 집을 알려달라고 하셨다. 저기 만대기 올라가면 다 쓰러져가는 집 한 채 나올 거다. 엄마가 자전거를 타고 좀 올라가 보니 할머니들 말씀처럼 다 쓰러져가는 집이 보이시더라고 한다.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걸 보시고는 어머니는 직감하셨다. 박보살의 친구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걸. 폐허가 되어버린 그곳에 들어서서 엄마는 박보살의 이름을 부르셨다. 아무런 인기척이 없자 갑자기 엄마는 불안한 생각이 드셨고 알 수 없는 눈물이 계속 나셨다고 한다. 보살아, 엄마 왔다. 집에 가자. 박보살의 이름을 부르시며 계속 우셨는데 이상한 건 발걸음이 떼어지지가 않았다는 거다. 얼마인가 계속 눈물만 흘리고 있는데 안채로 보이는 곳에서 엄마 하는 소리와 함께 박보살이 걸어 나왔다. 박보살의 얼굴을 보자마자 얼어있던 발이 녹으셨다는 어머니. 그렇게 어머니는 박보살을 자전거에 태우고 자전거를 끌고 내려오셨다. 자초지중에 어찌됐건 거기를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드셨다고 했다. 터덜터덜 자전거를 끌고 할머니들을 만났던 장소까지 내려왔는데 다른 할머니들은 안 보이시고 할머니 한 분만 앉아 계셨다. 그제서야 정신이 드신 엄마는 할머니께 박보살의 친구라는 아이에 대해 물어보셨고 할머니께서는 다른 말씀 없이 따라와 봐라 라고 하셨다. 그 할머니는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굴다리 같은 곳으로 박보살과 엄마를 데려가셨다고 한다. 여기다. 7년 전인가 8년 전인가 에이락하는 딸아이가 여기서 죽은 채로 발견이 됐다. 그 아이의 엄마는 삼신할머니께 빌고 빌어 딸을 낳았고 딸이 6살이 되던 해였음. 유치원에 갔던 아이가 돌아오지 않아서 박보살의 친구네 부모님은 온 동네를 다 찾아다니셨고 그날 밤 굴다리 근처에 벌거벗겨진 채로 싸늘하게 식어있는 아이를 아이의 엄마가 찾았다고 한다. 그 이후로 친구의 부모님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는데 아무도 소식을 모른다는 거였음. 이상한 건 해마다 아이의 기일이 가까워올 때쯤 낯선 아이들이 아이의 집을 들락거린다고 한다. 동네 사람들은 아이가 아이들을 데려오는 거라고 믿고 있었다. 그때 박보살 이모님께서 계셨다면 그 친구가 좋은 곳에 갈 수 있게 빌어주셨겠지만 한국에 계시지 않았다고 한다. 후에 이모님이 오셔서 그곳을 가봤더니 재개발 때문에 출입금지가 되어 있었다고 한다. 박보살의 친구는 아주 슬픈 사연을 가진 아이였다. 두 번째 이야기는 조금 짧은 이야기다. 우리 막내 삼촌은 큰 트럭을 하셨다. 근데 아직 결혼을 못하셨다. 작년에 우리 집에 삼촌이 놀러 왔었는데 삼촌 결혼 문제로 고민하던 엄마가 박보살 이모께
삼촌을 한번 봐달라고 부탁하셨다. 근데 이모님이 삼촌의 얼굴을 보자마자 결혼이 문제가 아니라고 삼촌 살기부터 찾아야 된다고 하셨다. 운전 정말 조심하라고 신신당부하시는 이모님. 우리 삼촌은 사주나 영가를 믿지 않는다. 운전하는 사람이니까 운전을 조심하라고 하는 거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셨다고 한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삼촌은 돌아갔다. 근데 우리 엄마는 삼촌 걱정에 밤마다 잠을 못 이루시는 거다. 결국 엄마는 엄마가 다니는 절에서 태무화불사를 모신다는 말을 듣고 삼촌 이름으로 시주를 하셨다. 근데 몇 달 뒤 다급한 목소리로 큰 삼촌에게서 전화가 왔다. 막내 삼촌이 사고가 났는데 상대방 운전자가 사고 난 자리에서 바로 돌아가셨다고 한다. 불행 중 다행인 건 삼촌은 어디 한 군데 다친 곳이 없다는 것과 사고 난 곳이 과속하기 쉬운 곳인데 삼촌이 그날따라 속력을 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블랙박스를 살펴보니 속력이 50km 정도였다고 한다. 그리고 상대방이 무면허 운전에 혈액검사를 했더니 만지 상태였다. 솔직히 돌아가신 분께는 정말 안타깝고 죄송스럽지만 어쩌다 보니 삼촌이 피해자가 돼서 사고 수습은 벌금 딱지 한 장으로 끝났다. 합의는 안 봐도 되는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삼촌은 사람이 돌아가셨는데 도일이가 아니라고, 그리고 요즘 집에서 자리 깔아 놓으시고 매일 절을 하신다. 그분 좋은 곳에 가시라고. 조금 소름 돋는 건 사고 나기 전날 밤 돌아가신 외할아버지께서 삼촌 꿈에 나오셔서 어두운 표정으로 손을 휘 내저으셨다고 한다. 그 꿈이 생각나서 삼촌은 그날 운전을 정말 조심조심했다고 한다. 아무튼 나는 그 사고가 났을 때 속으로 탱화불사? 돈 버렸네, 이런 생각만 했다. 사고 나지 말라고 그 절에 시주를 했는데 사고가 났으니까 말이다. 근데 우리 엄마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 듯다. 그게 치를 수도 있었던 일을 이렇게 액땜했다고 하시며 만약 삼촌이 다치거나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더 끔찍하지 않겠느냐 하셨다.